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무사 1차 경영학 같이 공부하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경영학을 출제하는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노무사 쪽의 경영학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상당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특징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MIS까지 해서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사 2차에 뭐 경영 조직론이나 뭐 인사 이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쪽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논술형의 어떤 대비를 하시려면은 머릿속에 큰 틀이나 논리가 잘 잡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식적인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주요 이제 적용해야 될 어떤 트렌드라든지 요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2차 시험 답안지에서도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영학 1차 노무사 1차 경영학이라는 과목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서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또 하나 2차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1월 달쯤 돼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실 가능성도 꽤 있어요. 또 경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을 때 한번 잘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가 좀 충분하면은 뭐 공부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조금씩 그냥 양념처럼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이요,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의사결정론, OR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생산관리, 조직행위론,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MIS, 재무관리, 회계학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넓어요. 범위가 깊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건 너무나 시사적인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시사적인 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재무나 회계는 거의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만 잘 준비해 두시면은 거의 짧은 시간에 다 마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원래 재무관리 회계학은 난이도는 되게 높은 학문이에요. 근데 노무사 안에서 나오는 재무나 회계는 거의 유형화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은 경영 전략을 할 건데, 경영 전략을 해둬야 나중에 여기까지 생산 전략, 조직 전략, 인사 전략,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량은 잘 안 나오지만 보통 우리는 계량과 생산을 묶어서 약 25% 내외, 그러니까 20에서 한 25% 내외, 조직과 인사를 묶으면 약 30에서 한 35%, 마케팅은 단독으로 약 20%, 15에서 20%,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뭐 요것도 좀 한 20에서 뭐 20, 이건 30%까지 가능하죠. 합쳐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게 분포를 예상하시고, 경영 전략은 저거를 잘 이해하셔야 이 나머지를 다 이해하는 데 도움 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보시면 알지만, 뭐 경영 전략 대신에 이제 우리는 수험 전략이라고 아예 표현해서 수험 전략을 위한 그런 도구들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일단은 오늘은 경영 전략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 그 경영 전략의 관심은 기업의 성공에 있어요. 기업의 성공.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첫째 페이지에 첫 번째 주제가 이 학문이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눠볼 건데 이 함수에서의 관심 사항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업의 성공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정의하셔야 그 뒤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이란 게 뭘까?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요소, 그러니까 영향 요소. 우리는 흔히 여기를 이제 독립 변수, 자극 변수, 영향 변수라고 여기를 종속 변수나 결과 변수라고 하죠. 관계를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방법의 문제. 요 세 가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기업의 성공이 뭘까? 우리 앞에 요 학생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도대체 기업의 성공은 뭘 성공이라고 그럴까요? 이윤 창출. 예. 그러니까 이윤 창출 있고요. 제가 또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매출 극대화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켓쉐어 극대화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학자나 경영자는 요즘에 강조하는 뭐 봉사 목적이라든지 뭐 윤리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많은 그 얘기들이 다 맞는 거예요. 뭐 어느 것만 맞고 어느 것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성공이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일까? 그 뒤에 학생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 예. 사람인데 좀 넓게 얘기하면은 종업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우리 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게. 뭐가 있을까? 딱 생각 안 나요? 예. 뭐 대충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금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기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이게 다 맞아요. 뭐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까? 그럴 때 되게 가장 쉬운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고 우수하고 많고 자금이 풍부하고 기술이 우수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영 전략에서는 이 양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전략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양만 많으면 이기는데 무슨 전략을 할 게 뭐가 필요해, 전략이. 양이 많으면 이긴다.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항상 이기고 적게 가진 사람 항상 지고. 그럼 전략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경영 전략의 관심은 양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주어져 있다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재무 자원, 기술 이런 게 주어졌다고 치고 이런 걸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 이걸 우리는 방법이라 얘기해요. 그걸 또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을 잘 들어두시면 이 수업용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인생으로도 도움이 되고 인생 전략. 그다음에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 되신 다음에도 이제 뭐 컨설팅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관심사항을 풀어내는 첫 번째 주제가 경영에서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수업에서 우리 온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속으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공부해보면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 제일 학습 효과 높은 게 질문 답변식으로 하면 효과가 진짜 높아요. 질문하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답변하고 틀려도 상관없지만 생각한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기는데 저희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만 이렇게 해보고 다음부터는 제가 질문을 하고 바로 제가 답변할 거예요. 제가 답변할 건데 질문하고 답변할 거 사이에 살짝 시간을 드리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2차는 논술시기 때문에 꺼내야 되거든요. 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답변할 때, 그죠? 답변할 때
그 여러분들의 속생각과 제 답변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은 항상 풀어낼 수 있어요. 마인드만 있으면 판단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틀리면 그때부터 고쳐나가면 돼요. 오늘 다 처음 만난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가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경영 전략 수립 절차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경영 전략 수립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 가운데쯤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저 용어대로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략 수립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요거 수립하기 전에 앞에 두 단계가 먼저 있고, 전략 수립을 위한 전 단계가 두 개가 있고, 전략 수립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 해야 될 단계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합쳐서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앞에 해야 될 두 단계는 뭐냐? 하나는 비전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비전 설정.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한 교시에 칠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한 판을 딱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저 흐름도가 여러분 머리에 남게 되고, 시험장 가실 때도 저 흐름도 안에서 흐름도를 가지고 정리하시고, 실제 시험 보실 때도 저희가 이제 문제 풀이반도 어차피 할 텐데, 문제 푸는 요령도 이 흐름도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뼈대를 잡고 있으면 항상 객관식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에 이게 남아야 돼요. 전체 흐름이. 첫 번째가 비전이라는 걸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환경이라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 자, 세 번째는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행 후에는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5개 중에 다 중요한 게 아니라 2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2가지는. 뭐가 안 중요할까요? 저기 비전, 환경, 전략, 실행, 평가 5개 안 중요한 거 없지만, 우리 수업용으로는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게 안 중요하냐? 그러면 이 뒤에 2개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왜 안 중요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경영학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경영학 재밌게 공부하시면서, 공부도 재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잘 돼야 되고, 문제도 잘 풀려야 돼요. 그러려면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영 마인드라는, 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가 뭐다? 경영자 마인드예요. 경영자 마인드. 그러면 어떠한, 제가 이제 앞으로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질문이 뭐냐면 경영자라면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성공이 뭘까, 뭐 요소가 뭘까,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묻듯이, 경영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묻게 되는데, 경영자는 2가지만 잘 답변하시면 돼요. 경영자한테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방향 결정, 방향. 그러니까 길이 지금 이 길과 이 길 2개가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게 좋으냐, 이 길로 가는 게 좋으냐, 이건 경영자가 결정해야 돼. 그 부하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경영자가 진짜 외롭게 자기 책임하에 결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방향 결정이고, 두 번째가 순서 결정이에요. 순서. 그래서 어차피 하긴 할 건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이 순서 결정도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첫 번째 주제도 순서인데요. 순서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럼 이 5개 순서 중에 앞에 3개는 중요하고 뒤에 2개 안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왜 안 중요하냐? 대답 이거예요. 요 경영 전략 수립, 여기까지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향이나 순서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거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경영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한테 위양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저기보다 여기가 더 낮죠. 그 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관리까지 배운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회사 외부에서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주주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안 배운 입장에서 보시면 이 평가는 뭐 되게 요즘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 하시니까 관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저 회사가 주식을 사면 괜찮을까 앞으로?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 그쵸? 평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면서, 또는 이제 롱텀으로 보면 주로 이제 학자들이 어떤 회사는 어떤 전략을 썼는데 성공했더라, 어떤 회사는 실패했더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보편성이 생기면 이론으로 만들어서 교과서에 넣고, 그러려면 평가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자 역량을 좀 벗어난 거다. 그쵸?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고, 요때는 경영자 입장에선 벌써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인센티브, 그죠?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벌써 잘리고 페널티가 아마 주어진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배울 건데, 그 중에 이 비전 설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전 설정은 정의가 이거예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냐?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너무 길잖아요.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별, 타겟 또는 목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전이라는 거는. 그럼 이 두 번째 환경 분석은 뭐냐? 요거는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것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현재 나의 모습이니까 출발점을 말하는 거다, 이거. 출발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왜?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어야 연결하는 게 이게 전략인 거죠, 이게. 그렇죠?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연결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 찾는 거다. 그래서 얘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였다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만, 출발점이 여기였다면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보나마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는 도착점이 여기였다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저건 수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앞에 두 가지가 있어야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션과 비전을 비교하는 내용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미션과 비전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큰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 그죠? 얘보다는 궁극적이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아니면 약간 수리화된 또는 구체화된 목표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요것에 얘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는 기업의 성공, 이런 거예요. 기업의 성공. 아니면 나로 치면은 인생의 성공,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나의 미션.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이걸 왜 태어났다. 그죠? 근데 방법이 뭐냐? 요거 뭐냐면은, 이런 성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치면은 5년 내에 매출 100조 달성, 이런 거예요. 자, 기업의 수명이 어떻다고 배워요?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고 배우는데, 그럼 5년 내에 기업의 수명이 종료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 내에 매출 100조, 이런 구체적인, 단기적인, 수리적인 이런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은 1년 내에, 아니면 10개월 내에 노무사 수석 합격, 이렇게. 엄청 구체적이죠?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노무사 합격했다고 인생 끝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일종의 발판인 것이지, 우리는 이걸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지금 회사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시면 이 엉성한 회사 진짜 많아요. 반대로 설명한 회사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했어, 비전. 이거는 태어나면서 생긴 거예요. 회사가 설립되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온 다음에 그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환경 분석은
어디서 뺄까요? 자, 환경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 환경 분석, 하나는 내부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영학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래서 외부를 먼저 하고 내부를 나중에 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외부 환경 분석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환경이에요.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 주는 환경. 요즘으로 치면 뭐 코로나 영향의 팬데믹 뭐 이런 건 모두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부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통제할 수 없어요. 다 팬데믹을 통제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쪽이. 근데 반면에 이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개별 기업의 좀 특수한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제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분석하고 이걸 분석하자는 얘기죠. 근데 외부 환경 분석에는 제일 유명한 게 OT 분석이라는 거예요. OT 분석. 내부 환경 분석에는 SW 분석이라는 게 유명해요. 이 OT라는 것은 보통 기회와 위협, 이걸 영어로 쓴 건데요. 다 아실 거예요. O가 뭐죠? 기회, opportunity, 그 다음에 위협, threat 이렇게 됩니다. 항상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합니다. 그 사이에 먼저 저보다 먼저 치고 답변해 주세요. 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SW 분석은 강점과 약점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strength, weaknes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위에서 OT 분석과 아래에서 SW 분석을 하고 나면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SW OT 분석이라고 해요. 뭐다? SWOT. 보통 SWOT 분석이라고 많이 읽고 거꾸로 읽는 사람은 TOWS 분석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SWOT 분석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정보 4개를 모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O, 여기가 T, S, W. 그러면 4가지 정보들 쫙 모아서 이렇게 교차해 놓으면은 막 수많은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요 각 셀마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의 방향이 설정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 그러면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기회 활용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리스트업을 했더니 딴 데는 별로 없고 여기가 왕창 많다. 그러면 여기 전략만 갖고 해도 돼요. 근데 4개가 다 비슷하다면 4가지 다 동시에 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틀이 만들어지면은 이걸 갖고 와서 뭘 하냐면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 수립은 상당히 이제 수업 끝날 때쯤 이게 여러분 머리에 다 남아야 돼요. 여기까지 쫙 전체 흐름이 머리에 남아야 돼요. 전략 수립은 3단계인데 맨 처음에가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가지. 자, 기업 전략은 관심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즉 이거는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방향.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이게 결정되고 나면 위에서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르되, 두 번째 사업부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방법 찾는 거.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위에서 방향과 방법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위에서 정한 방향 방법을 따르되 이번에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러면 이 3번째 전략에서는요, 주어진 자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원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림이 아직 살아있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도 많고 우수하고 이러면 좋은데 대개 이게 고정됐다는 가정하에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자원이란 말은 뭐냐면 자원의 양이 한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주어진 자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서는, 요 위에서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사람을 더 뽑자,
아니면 은행 가서 돈을 더 차입하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원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최대 활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최대 활용 주어진 자원 최대 활용을 만약에 수학적인 식으로 만들면 이런 거죠.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자원 최대 활용.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우리가 나중에 생산관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성 이렇게 생산성. 그다음에 경제학에서는 경제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성이 붙었는데 영어로 이게 어빌러티거든요. 어빌러티.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 생산성, 경제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능별 전략이라는 것은 느낌이 이 분수 같은 느낌이라서 단위가 비율, 퍼센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이러한 개념을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우리는 앞으로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효율성. 효율성 영어로 efficiency라는 단어. efficiency. 효율성. 자, 그러면 요 용어를 들으셨으면 효율성을 들으셨으면 요 반대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과성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효과성. 효과성은 요 방향을 결정한 문제를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방향 결정 문제를. 그렇죠? 근데 방향 결정이라는 것은 결과가 O 아니면 X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OX 아니면은 성공, 실패 또는 성패. 그렇죠? 여기는 효과성은 뭐냐면 O냐 X냐를 말하는 거예요. O냐 X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그래 놓고 비전은 내년도에 노무사 합격 단기 목표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환경분석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무사가 1차가 굉장히 경쟁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노무사 합격을 내년까지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신림동에서 오다 보면은 뭐 주산학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주산학원에 가서 끊어가지고 진짜 코피 터지게 밤새도록 공부하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무조건 실패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방향이 잘 잡히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붙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만에 붙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붙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잡히면.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학원에 오셨기 때문에 노무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무사학원에 제대로 오셨기 때문에 방향은 잡은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산출이 뭐냐면 합격이잖아요, 합격. 정확히 얘기하면 수석 합격인데 어쨌든 요 투입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합격하고 어떤 2년 만에 합격하면 뭐가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얘가 제일 효율적인 거지. 그죠? 이 분수는 비율은 그걸 최대한 활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근데 어쨌든 순서는 효과성을 먼저 판단을 하고, 효과성은 영어로 effectiveness라고 그래요. effect, 효과. 그래서 이걸 먼저 방향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기능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기는 목표가 효율성에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이란 게 뭐냐면, 저기 써드린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관리, 마케팅 관리, 이런 게 다 기능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영자는 사실 여기까지는 되게 밑사람, 아랫사람한테 맡기고, 요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틀은 소개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에, 여기를 제가 조금 보강하고 이제 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쉬는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 노트 필기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나중에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셔도 돼요. 이게 받아 적느라고 설명 놓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이고 오프라인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사진 찍어도 되니까 설명을 제대로 들어서 머리에 그 순서가 쫙 남아야 돼요. 순서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볼게요.
자, 위에서 방향 결정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기능미들 아까 말씀드린 경영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중시한 단계는 가운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벌써 대부분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잘 팔아갖고 저걸 달성해야 돼. 그죠? 뭐 5년 내 매출 100조 하려면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아주 애플보다 좋은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밑에 부하들한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장기고 이게 너무 단기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위에서 결정된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대답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말을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로 약간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 전략을 경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쟁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건 방법을 찾는 문제인데 경쟁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지면 달성되는 거예요. 별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경쟁 상황에 들어와 계신데 경쟁에서만 이기면 목표 달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경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대답이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한 무기. 그러니까 저쪽이가 30cm 칼을 갖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1m짜리 칼을 갖고 기다리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저쪽에서 칼을 들고 오는데 내가 총을 들고 기다리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럼 대답이 경쟁 우위라고 그래요. 우위. 경쟁 우위는 무기를 말해요. 무기. 경쟁사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우수한 무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의 마무리 주제인데 뭐냐면 이 경쟁 우위는 무기인데 무기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창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창출된 무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창출된 무기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용어를 새로 배우실 거예요. 그럴 때 무기를 찾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독특함이에요. 독특함이 뭐냐 그러면 그냥 차별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들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이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무사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그냥 노무사 합격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격되고 나보세요. 그러면 노무사가 막 천지에 막 쌓였어.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첫 번째 무기가 뭐다? 남들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 노무사 암흑의 노무사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있잖아요. 그게 차별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계가 강한 노무사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인사를 잘한 노무사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 출신 노무사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남들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 술 잘 먹는 노무사도 괜찮아요. 뭐 뭐든지 잘하면 돼요. 그러면 다 그거 갖고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의 부합이에요. 환경의 부합.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항상 내가 처한 환경은 변하는데 이 변화되는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의 예를 들 때는 아마존 예를 많이 드는데요. 아마존 회사는 최초로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을 상용화한 사람, 그렇죠? 커머스를 일으킨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환경에 첫 번째 적응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퍼지는 게 90년대, 뭐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요 정도인데요. 이때 이제 그 원래 인터넷은 군사용으로 아니면 연구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군사용으로, 연구용으로. 근데 이걸 최초로 물건 파는 데 써먹겠다고 한 게 이 회사예요. 그래서 얘가 맨 먼저 시작한 게 책을 팔겠다. 단순하게. 근데 아마존이 이 당시 책을 팔겠다고 시작한 게 여름이었는데 아마존이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미국에는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된 아주 유명한 서점들이 꽤 있어요. 오프라인 서점들이. 근데 그 서점들이 아마존을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했었어요. 어떻게 책을 인터넷으로 하느냐. 말도 안 되지. 책이란 것은 진짜 서점에 직접 나와서 표지도 보고 내지도 보고 좀 내용도 보고 그러고 사는 거지. 어떻게 인터넷을 하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존이 최초 회사다 보니까 넘버원 회사, 최초 회사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뭐 회원수가 급 상승하고 있다든지 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알려지니까 그 오프라인 서점들도 우리도 온라인으로 책을 팔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따라잡기 시작한 게 6개월 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름에 시작했고 그 회사 바른즈 앤 노블스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겨울쯤에 이제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후발주자가 얘 따라잡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6개월 후에 출발했는데 따라잡는데 아직도 못 따라잡았어요. 얘가 이기고 말았어 그냥. 그쵸? 그러니까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는 엄청 중요한 문제, 엄청 중요한 무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오늘 첫날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노무사 시험, 그러니까 작년부터 공부해서 올해 노무사 시험을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수업 듣다 보면요, 여러분은 다 알면 중요한 거 들을 때 엄청 집중합니다. 또는 내가 틀렸던 거 이런 거 해결하려고 엄청 열심히 듣는데 뭐 저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막 안 들어요. 그쵸? 선입견 때문에. 근데 시험은 항상 예외성이 있어서 늘 변합니다. 내년 시험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죠?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막 스스로 필터링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빨리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예 경의 경자전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장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무기 창출 방법이고, 그러면 이렇게 창출된 무기를 오랜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에요. 일시적 우위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1등이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망쳤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자원의 획득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모방 가능성 아니면 모방 불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원의 획득 가능성은 그냥 독점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점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는 자원, 독점이 가능한 자원을 내가 먼저 선점하면, 획득하면 그게 장기간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유통산업에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독점 가능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뭘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위치예요. 위치. 아주 유동 물량이 많은 사거리의 코너, 모퉁이 자리, 그죠? 그런 데를 잡고 있으면 거기서 뭘 팔아도 잘 돼요. 김밥을 팔아도 잘 되고, 옷을 팔아도 잘 되고, 핸드폰 팔아도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고. 그걸 영어로 사이트라고 하죠. 사이트, 그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산업으로 가면 뭐가 중요하냐? 뭘 독점하면 좋겠냐? 아무거나 독점하면 안 돼요. 독점하는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독점해야 되는데, 온라인 산업은 회원 독점을 중요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이메일 주고, 공짜로 블로그 만들어주고, 그쵸? 공짜로 친구 찾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회원이 뭐 100만, 500만, 1000만, 1억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돈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선점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모방이 불가능한 걸 가져야 되는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면 돼요. 브랜드. 그죠? 이 브랜드라는 건 저희가 나중에 마케팅 가시면 4P를 배우시는데, 4P가 아주 유명한 용어예요. 뭐냐 그러면은 제품, 그 다음에 가격, 경로, 촉진 이렇게 되고, 제품 안에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우선 이건 나중에.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얘네들은 마케팅에서 참 금과 옥조처럼 중시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사실은요 모방이 가능해. 얘네들은, 그죠? 제품도 모방할 수 있고, 가격도 금방 따라오고, 경로도 다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큼은 모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법의 보호를 받아. 그죠? 뭐 상표법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상표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장하면은 뭐 몇백 년도. 코카콜라의 코카라는 브랜드 우리가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몇백 년이 됐어도.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만든다는 브랜드 자산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 이후에 실무에서 한 몇 년 이렇게 쭉 경력 쌓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여유도 생기고 돈도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이제 뭐 한 몇 달짜리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막 밀림을 막 헤매다가 너무 날도 덥고 목마르고 그래서 동네 마을 나와갖고 가게 갔어요. 갔더니 막 코카콜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탕카 와탕카 현지 브랜드도 많고 그래요. 가격도 비슷해. 그럼 여러분 이변이 없는 한 뭘 사죠? 코카 살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내가 이 돈을 지불했을 때 코카 내가 원하는 맛 이걸 내가 충족받을 수 있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내 주머니였는데 전혀 걱정이 안 돼. 근데 우탕카 와탕카 샀다가 괜히 배 아프면 며칠 날리고 건강도 해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먹는다고. 그렇죠? 그럼 이 브랜드 자산이 소비자들이 거부하지 않고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나만 배타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에요. 아무개 노무사. 그 아무개 그 앞에 수식어도 중요하고 그 수식어도 중요하고 아무개 노무사. 그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10분만 더,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경제응의가 무기인데 무기를 이제 경영자한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면 다 이해는 해요. 못 알아들을 사람 없어.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이걸 한 단어로 줄여달라. 그러면은 경쟁을 찾는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인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가치 활동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활동. 이 가치 활동이 뭐냐? 그래. 가치 활동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혜택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기쁨 아니면 효용을 주는 활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쁨이나 효용.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돈 내고 사서 내가 써봤더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돈 생각이 안 나. 또 사고 싶어 그냥. 그쵸? 뭐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돈 내고 2번, 3번, 4번도 보고 싶어. 그러면 소비자한테 기쁨 준 거지. 그게 가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가치 활동을 어떻게 소비자 혜택 주는 활동은 또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대답한 사람이 포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토의 가치 사슬이라는 도구를 이제 소개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포토의 가치 사슬은 책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만나요. 이렇게. 이 그림 어차피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는 다 완벽하게 외워져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요걸 잘 쪼개보면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가지 영역. 그 중에 이 아래쪽을 주활동, 주 아니면 주요 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 이렇게 부르고 요 위에 거를 지원 활동 아니면 보조 활동 이렇게 부르고 이 주활동, 본원적 활동은 5개가 있고요. 지원활동, 보조활동 4개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나중엔 다 외워져야 돼요. 근데 주활동 5개 중에 앞에 3개 요거는 모든 제조회사가 당연히 가져야 될 3가지 기능인데 하나가 구매, 하나가 제조, 하나가 판매. 이 3기능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구매, 제조, 판매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마케팅, 그 다음에 필요한 게 AS라고 써도 되고 서비스라고 써도 되는데 어쨌든 뭐 AS 이렇게 5개 활동이 본원적 활동이에요. 특히 시험용으로 주의해야 하실 것은 이 서비스가 보조 활동이 아니라 주요 활동이다.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서비스는 보조 활동 같지만 그렇지 않아. 주 활동은 들어간다.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 방향으로 되게 업무가 흘러가요. 구매, 제조, 판매, 마케팅, 서비스 이 방향 흘러가거든요. 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보조 활동, 지원 활동 하는데 요 아래 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위에는 순서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부 구조라는 게 있어. 하부 구조. 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회계나 재무,
품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R&D가 있고요. R&D, 인적 자원이 있고요. 인적 자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획득이라는 게 있어요. 획득. 다 자세히, 오늘은 그냥 기본 개론이니까 자세히는 안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잘 도와주면, 위에서 잘 도와주면 회사가 쭉쭉 이렇게 성장을 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이윤이라고. 이윤. 아까 대답하신 이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 회사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포터는 가치사슬한 이 그림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경쟁 무기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개별 활동의 우위, 그러니까 구매 우위, 제조 우위, 판매 우위, 각각 개별 활동의 우위도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결 관계 아니면 연계 관계에서 우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개별 기능이 아니라 연결 관계, 연계 관계에서 무기를 찾아야 된다. 우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또는 소비자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왜 개별 활동이 아니라 연결 관계의 우위가 더 중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구매 개별 활동, 구매에서 우위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매의 우위. 경쟁사보다 원재료를 어떻게 하면 돼요? 싸게, 그렇죠? 빠르게, 안전하게, 좋은 품질로 조달하면 그게 구매 우위거든요. 그렇죠? 대개 음식점이 승부가 어디서 나요? 재료에서 재료. 좋은 재료를 싸게만 내가 조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들면 맛이 좋잖아요. 그게 구매 우위라고. 그렇죠? 그건 제조 우위는 뭐예요? 물건을 경쟁사보다 또 싸게 빠르게 좋은 품질로 만들어내면 그게 제조 우위예요. 그런데 이런 구매 우위나 제조 우위, 개별 활동 우위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모방이 가능해요. 경쟁사들이 구매 저기서 어디서 싸게 샀대 그러면 다 가서 나도 거기서 싸게 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연결관계 우위는 모방이 좀 어렵다고 해요. 두 기능을 다 잘하면서 또 이게 잘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구매도 잘하면서 제조도 잘하는. 그죠? 이런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관계 우위가 중요하고, 여러분 치면은 과목이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는데 한 과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 서로 잘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연결돼 있으면 그 연결 관계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공부도 쉽고 더 우월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결 관계 우위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한 분야의 우위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우위가 잘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못 따라온다. 알아도.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됐고, 자, 책에 보시면 자, 얘랑 얘가 박스로 이렇게 화살표 주고받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페이지 정도에 있죠. 기업활동, 가치활동과 경쟁위가 화살표로. 저는 위아래로 했는데 책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활동으로부터 경쟁위가 나오고 경쟁위로부터 가치활동이 나온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이거잖아요. 둘이 뗄 수 없다, 밀접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 가치활동이라고 할 때 이 활동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두시면, 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는 건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한 시점에서 파악하는, 영어로 스테이트, 상태, 스탁, 절약 이 개념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플로우 개념일까요? 활동이란 말은. 활동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플로우 개념이에요. 플로우. 근데 플로우는 보통 우리가 유량 이렇게 해석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활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적어도 한 1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셔야, 그죠? 그게 공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일정 기간 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돼, 우위는. 그죠? 상태.
경쟁자보다 이길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스테이트라고 하면 상태고, 그 다음에 스탁 이렇게 하면 이게 저량이 돼요. 저량은 저장량 이런 뜻이에요. 저수지 물에 있는 물의 양, 저장량. 어느 시점에 파는, 그렇죠? 1월 1일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100톤 있고 12월 30일에는 물이 120톤이 있어. 그 상태를 말해. 어느 시점의 상태. 그렇죠? 그리고 1월 1일에 만약에 물이 100톤이 있다가 12월 30일에 120톤이 됐는데 이 결과와 이 결과, 이 상태와 이 상태는요, 어떤 활동 때문이냐면은 물이 이 동안에 1년 동안에 50톤이 들어오고 30톤이 나갔어. 50톤이 들어오고 30톤이 나갔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다? 이거 활동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있어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합격 상태가 되고, 합격 상태가 되면 당연히 합격한 다음에 노무사로서의 활동은 지금 공부한 그 학생의 활동과 완전 달라요. 퀄러티가 달라. 노무사로서 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또 하시면은 우수한 노무사가 되어서 그 영역에서 뭔가 어떤 영향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선순환을 거쳐서 성장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태적으로 봐야 된다. 어느 한 시점에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한 활동들이 또 이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 후에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동의어가 뭐냐면은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핵심 역량이 어려우면 경쟁 우위, 어려우면 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핵심 역량은 영어로는 코어 컴피턴스라고 그래요.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핵심 역량은 가장 중요한 정의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것, 이게 정의예요. 모방할 수 없는 것. 지금 계속 모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방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정의인데, 예를 들면 이 모방할 수 없는 것이 기술적 우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술 우위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엔진 기술, 그죠? 이 기술 우위이지만 꼭 그렇진 않고 마케팅 우위인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은 고만고만한데 너무 잘 팔아, 이런 데도 있고, 또는 조직 우위도 있고, 조직이 너무 탄탄해,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모방을 못해야 되는, 모방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자, 이런 핵심 역량 무기를 키우려면은 우선 핵심 역량은 여러 기능을 통합한 것이고, 핵심 역량을 발견하려면 여러 기능 통합한 거고, 얘는 여러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핵심 역량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을 달성하려면 학습 조직 또는 조직 학습하면 된다, 이거. 학습 조직, 조직 학습. 자, 그러면 그 여러 기능을 통합했다. 요거는 요런 느낌 받으시면 돼요. 한 기능의 우위가 아니라 여러 기능의 우위의 연결관계,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한 기능의 우위가 아니라 여러 기능의 우위. 그 다음에 핵심 역량 특징은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여기 너무 구석이니까 저쪽으로 그냥 여기다 그냥 할게요. 핵심 역량이 이런 나무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림을 나무로. 그래서 보통 이제 샤프라는 일본의 회사 예를 많이 드는데, 샤프가 예전에는 계산기, 그죠? TV 이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예요. 계산기, TV, 그죠? 그런데 계산기는 요즘에 거의 뭐 안 팔리고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샤프라는 회사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계산기도 안 팔리고 TV도 삼성, LG한테 다 뒤졌고, 그런데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원천 기술이 뭐냐면 액정 기술이에요. 액정. TV나 이런 상품이 아니라 액정을 만드는 기술이 원천 기술인데, 이걸 가지고 액정이란 이 원천 기술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자동차, 뭐 냉장고, 그죠? 그다음에 세탁기, 뭐 보일러,
뭐 이런 것들 다 액정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안 망한다 이거지. 원래는 일본에 샀는데 지금 중국이 샀어요.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요거 관련해서 시사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IoT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IoT. 이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이고 여기 인터넷, 오브고 이게 띵이에요. 띵.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은 이러한 세탁기나 냉장고, 자동차, 보일러 이런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만 인터넷으로 제어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탁기가 아니라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즘에는 냉장고 안에 물건이 언제 산 게 뭐가 있는 거 이렇게 다 파악이 돼 가지고 오늘은 요거 이용해서 이런 요리해서 먹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막 제안해 줘. 모니터로. 그죠? 그리고 인터넷 오브 띵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동차죠. 무인 자동차. 그죠? 인터넷에 연결해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드론이 자동차가 되고 다 필요한 게 이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액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기기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액정이 계속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하시고, 이런 핵심 역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습 조직하고 조직 학습하면 된다. 근데 조직 학습이란 말은 개인 학습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이 반대말이다. 어떻게 다르냐?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기가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학습을 해야만 돼.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개인 학습은 자기만 똑똑해지고 거기서 많은 거예요. 한 사람만. 근데 조직 학습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조직 학습은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을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배워오는 분위기, 누군가 제일 잘 배울 사람이 배우는 분위기, 배운 다음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분위기, 또 전해진 다음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지식을 서로 활용하는 분위기. 그죠? 이게 다 저절로 움직이면, 이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그런 조직을 조직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스터디 같은 거 지도 많이 해봤는데 스터디 중에 성공하는 스터디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스터디도 있어요. 성공하는 스터디는 뭐냐면 이게 되게 제일 잘 배울 사람이 배우는 분위기. 각자 어떤 사람은 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논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이 강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오고 저절로 전해주고 저절로 활용해서 서로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져. 그쵸? 단어가 달라져. 그 수업에서 배웠던 그걸 내 입으로 써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건 흐름이 중요하다.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이 머리에 남으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복습해서 갖고 계시고, 자, 쉬었다 들어와서 2교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